관행 농업의 기만과 흙 속 15cm의 침묵. 우리는 오이라는 식물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매해 봄이 오면 전국의 텃밭은 약속이나 한 듯 검은색 비닐로 대지를 숨막히게 덮어버립니다. 그 가려진 이랑 아래로 화학 비료를 쏟아붓습니다. 덩굴이 하루가 다르게 뻗어나가고 오이가 무더기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며 농부들은 증산의 축복이라 확신하지만 이는 식물의 몸집을 인위적으로 부풀려 태생적인 생명력을 갈아먹는 기만극에 불과합니다. 화학 비료를 과다하게 섭취한 오이는 내부가 영양과 향이 결핍된 채 수분만 가득 찬 상태입니다.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늘어난 세포 조직은 장마철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만나는 순간 곰팡이균의 완벽한 숙주가 되며 노균병과 흰가루병이 이랑을 덮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병이 돌면 농부는 다시 독한 화학 농약을 살포합니다. 약으로 연명한 오이는 결국 꼭지부터 치명적인 쓴맛을 내뿜습니다. 쿠쿠르비타신이라는 독성 물질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인간의 탐욕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속성 재배의 끝은 언제나 자연의 처참한 붕괴와 먹을 수 없는 결실뿐입니다. 가로림 1959가 제안하는 오이 재배의 최종 결론은 기존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엎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더 빠르게 키우려는 지상부의 질주를 멈추어 세울 것입니다. 화학적 처방을 완벽히 지워버린 이랑 위에는 대지가 태고부터 간직해온 자생적 질서와 거룩한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오늘 이 연대기는 관행 농업이 가려왔던 오이의 식물학적 진실을 밝히고 얕고 연약한 오이의 뿌리를 살려내어 노지 오이 재배의 패러다임을 바꿀 위대한 공생의 전말을 다룹니다. 얕은 뿌리를 지닌 히말라야 안개 계곡의 야생 설계도. 모든 식물의 현재는 그들이 지나온 자생지의 기후와 토양 환경이 결정한 설계도를 따릅니다. 많은 이들이 오이를 뜨거운 햇볕 아래서 키워야 하는 한여름의 작물로만 기억하지만 오이의 유전적 고향은 인도 북동부, 히말라야 남부 자락의 스뮌한 안개 계곡입니다. 거대한 원시림의 나무들이 하늘을 가린 서늘한 음지이자 사계절 내내 습한 안개가 밀려들고 바닥에는 낙엽이 푹신하게 깔려있는 삼림의 아랫자락입니다. 이 독특한 태생적 기원은 오이에게 매우 정교하면서도 가혹한 두 가지 식물학적 성정을 부여했습니다. 먼저 천근성이라는 얕은 뿌리의 숙명입니다. 오이의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가지 못하고 지표면 아래 고작 15에서 20cm 내외의 얇은 겉흙층에 수평으로 넓게 퍼집니다. 가뭄이 오면 태양열에 가장 먼저 타들어가고 장마철 폭우에는 흙 속 산소 부족으로 그대로 질식해버리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만성적인 목마름입니다. 오이는 몸체의 95%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연약하고 얕은데 몸집은 거대하며 넓은 잎을 통해 끊임없이 수분을 뿜어내기에 늘 수분 부족의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관행 농업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매일 지하수를 퍼붓지만 이는 오히려 오이 뿌리의 호흡을 막아 역효과를 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뿌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목한 것은 유럽과 북미의 선진 퍼머컬처 학자들이 증명해낸 오이 길드 시스템입니다. 길드란 단순히 여러 식물을 섞어 심는 혼작을 넘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생태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완벽한 상생의 건축학입니다. 가로림 1959는 히말라야의 안개 계곡이 가졌던 그 다층적인 생태 구조를 노지의 이랑 위에 과학적으로 이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나무 파쇄목과 이랑 위에 세운 4대 천왕의 생태적 성벽. 가로림 1959는 오이의 얕은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석유화학 비닐을 과감히 폐기했습니다. 대신 화렵수의 잔가지를 통째로 부순 참나무 파쇄목을 두께 10cm 이상으로
일항 전체를 두텁게 깔아주었습니다. 어떤 농부들은 참나무는 분해 속도가 너무 느려서 비효율적이지 않냐고 의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린 분해의 속도야말로 가로리밀 959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대지의 건축학입니다. 리그닌 성분이 치밀한 참나무 파쇄목은 한여름 폭염이 오기 전에 쉽게 사가 없어지지 않고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 완만한 인내 덕분에 오이의 얕은 뿌리는 한여름에는 섭씨 25도 이하의 시원한 단열 효과를 누리고 폭우로부터 흙이 씻겨 내려가는 현상 없이 장기적 항상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파쇄목을 쓸 때 우려되는 미생물의 질소 기하 현상 역시 참나무의 느린 시간 속에서 완벽히 통제됩니다. 일반 화렵수나 침엽수는 급격히 부패하며 토양 속 질소를 독점하여 작물을 황폐화시키기 일쑤입니다. 반면 참나무 파쇄목은 극도로 완만하게 분해되며 오이의 성장과 미생물의 활동 사이에 절묘한 균형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 완벽한 탄질비의 균형을 위해 휴겔컬처 둔덕의 통나무 사이에 푸른 풀과 완숙태비 그리고 깻묵을 함께 채워넣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나무의 목질이 천천히 비워지는 과정에서 오직 참나무만을 분해할 수 있는 백색 보호균이 일항 전체를 하얗게 뒤덮으며 거대한 균사 그물망을 만들어냅니다. 이 유익한 미생물들은 노균병과 덩굴쪽인병을 일으키는 유해병원균들의 서식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생물학적 방어벽이 되어줍니다. 이 완벽한 토양 기반 위에 가로리밀 959는 오이의 자생력을 극대화할 4가지 조력자, 즉 오이길드의 4대 천왕을 정교하게 배치하여 삼중의 생태적 성벽을 구축합니다. 먼저 후각의 방패로 일어서는 딜과 바질입니다. 오이가 자라나면서 풍기는 특유의 향은 해충을 유인하는 신호탄이 됩니다. 이때 오이 모종 좌우에 심어진 딜과 바질이 뿜어내는 강렬한 허브향은 공기 중에서 오이의 냄새를 완벽히 덮어버립니다. 해충의 후각을 교란하여 이 일항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첨단 스텔스 방어선입니다. 동시에 딜이 피워내는 노란색 꽃들은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와 풀잠자리를 불러 모아 자연방재단을 상시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멀칭이 되어주는 크림슨 클로버와 한련화가 있습니다. 흔히 아는 흰 클로버와 달리 크림슨 클로버는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는 직립형 식물입니다. 제자리에 서서 뿌리를 깊이 내릴 뿐 원치 않는 곳으로 세력을 무한히 확장하지 않는 농부의 통제권 안의 식물입니다. 이 클로버 뿌리에 공생하는 뿌리 혹박테리아는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고품격 천연 질소 성분을 오이에게 공급합니다. 그 곁에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패인 한련화가 자라납니다. 한련화는 넓은 잎새로 지표면을 완벽히 그늘지게 만들어줍니다. 이 푸른 우산은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표토층의 미세한 수분마저 증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 잎과 꽃에서 뿜어져 나오는 특유의 매콤한 겨자향 성분은 땅속의 선충이 오이 뿌리를 갈아먹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의 방어막이 됩니다. 오이가 한창 자랄 무렵 왕성해진 크림슨 클로버를 낫으로 베어 오이 뿌리 곁에 눕혀주면 스스로를 녹여 영양을 내어줍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절정에 달하면 이 서늘함을 좋아하던 붉은 생명들은 스스로 힘을 빼며 대지에 절하듯 물러납니다. 클로버와 한련화가 일구어 놓은 비옥한 터전 위에서 오이는 폭발적으로 푸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왕성함은 폭동이 아닙니다. 다른 잡초와 해충이 감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땅을 철저히 방어하는 대지의 군대에 의한 길들여진 풍요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분의 완벽한 완충 펌프인 보리지입니다. 오이 재배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장마철의 과습입니다. 뿌리가 얕은 오이는 물이 고이면 며칠 만에 썩어 고사합니다. 이때 오이 포기 사이에 배치된 보리지는 거대하고 거친 잎을 빠르게 확장하며
토양 속의 과도한 수분을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흡수한 수분을 넓은 잎을 통해 대기 중으로 빠르게 증산시킴으로써 오이 뿌리의 호흡을 방해하는 수분 정체 현상을 해결하는 생태적 배수 펌프가 되어줍니다. 딜의 향취와 클로버의 숨결, 한련화의 그늘과 보리지의 맥박, 이 4대 천왕의 푸른 생명들이 참나무 파쇄목이라는 단단한 인내 위에서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을 때 흙 속은 거대한 상생의 요새가 됩니다. 비로소 연약했던 오이의 발치는 그 어떤 인위적인 화학 비료 없이도 저 아득한 히말라야 고향의 위대한 야생 본능을 온전히 회복할 채비를 마치는 것입니다. 덩굴손의 탐욕을 끊어내는 마디 제어의 식물학적 의뢰. 지상부로 올라온 오이는 6월의 강렬한 태양 에너지를 받으며 무서운 속도로 푸른 손을 허공으로 뻗어나갑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지지대와 이웃작물의 몸통을 닥치는 대로 붙잡고 올라가려는 무한한 집착의 상징, 바로 덩굴손입니다. 많은 초보 농부들은 이 덩굴손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마디마다 겨순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그것이 풍요의 징표라 착각하여 방치하곤 합니다. 그러나 생태 농업의 시선으로 바라본 무절제한 확장은 축복이 아닌 재앙의 전조입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못한 식물은 제 몸을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탕진해버려 결국 단 하나의 제대로 된 열매조차 맺지 못하는 빈 껍데기의 풍요로 주저앉고 맙니다. 대지와 태양이 허락한 생명의 총량은 가오카리만큼 정직합니다. 오이가 제 몸 하나 의지할 곳을 찾기 위해 허공으로 수백 개의 허무한 손길을 뻗고 그 집착을 단단한 골격으로 굳히는데 진액을 쏟아부을 때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본질적인 에너지는 서서히 말라갑니다. 사방으로 뻗어나간 줄기들이 절제 없는 욕망처럼 엉켜 바람의 길목을 막아버릴 때 생명의 일항은 순식간에 녹균병을 품은 축축한 어둠의 진원지로 변합니다. 빛을 잃어버린 넝쿨 안쪽의 잎들은 안으로부터 소리 없이 무너지고 결국 돌아오는 것은 뒤틀린 생의 형상과 꼭지부터 차오른 쓰라린 도끼를 머금은 기형적인 열매뿐입니다. 스스로 경계를 세우지 못한 비대함이 어떻게 스스로를 옥죄는 단두대가 되는지 대지는 이 황량한 풍경으로 증명해냅니다. 가로리 1959의 농부는 새벽 이슬이 단정하게 마른 직후 날카로운 가위 대신 맨손으로 오이줄기 앞에 섭니다. 그리고 오이의 생태적 균형을 복원하는 마디 제어의 의뢰를 대단히 이성적이고 정교하게 진행합니다. 우선 하부 첫 번째 마디서부터 5마디 사이는 완전한 비움의 여백이어야 합니다. 대지로부터 약 40cm 높이에 이르는 이 하부 공간에서는 돋아나는 잎과 겨순, 꽃눈과 어린 열매까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손끝으로 따냅니다. 이 과감한 비움은 식물의 생존을 위한 대지의 이성입니다. 오이는 뿌리가 땅 표면에 얕게 뻗는 천근성 식물입니다. 뿌리가 아직 대지에 깊고 단단하게 안착하기도 전에 지상부에 섣불리 열매를 매달면 식물은 성장을 멈추고 조기 노화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초기에 한정된 에너지를 오직 원줄기를 굵고 단단하게 세워 올리는 데만 집중시키기 위해 우리는 아랫부분을 비워내며 식물이 스스로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벌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가로리 1959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맨손의 교감입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작업에서 차가운 철제 가위의 단면을 엄격히 경계합니다. 철의 금속 이온이 식물의 절단된 세포벽과 접촉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자칫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식물을 대하는 가장 격조 높은 방식은 우리의 따뜻한 체온이 그대로 흐르는 엄지와 검지, 손가락 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세포 조직이 수분을 가득 머금어 가장 아삭해진 시간에 대지 앞에 섭니다. 불필요한 덩굴손과 어린 겨순의 아랫부분을 잡고 측면으로 가만히 비틀면
맑은 수액 한 방울과 함께 상처를 최소화하며 단정하게 떨어져 나갑니다. 쇠붙이의 날카로움 대신 인간의 부드러운 손길을 건넬 때 돼지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경이로운 생명력으로 화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줄기가 뻗어나가는 길목을 적절히 멈춰 세우는 적심, 즉 생장점 자르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땅을 딛고 서서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는 원줄기는 그대로 두되 그 품에서 곁으로 뻗어나오는 아들 줄기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원줄기는 계속 자라나도록 길을 열어두고 옆으로 뻗은 아들 줄기에 오이가 딱 2개 맺히는 순간 그 두 번째 오이 바로 앞마디에서 과감하게 생장점을 끊어냅니다. 이름하여 2마디 제한적심입니다. 이 엄격한 통제가 선행될 때 일학 내부에는 비로소 사방으로 바람이 통하는 숨길이 열립니다. 숨길이 열려야 한낮에 눈부신 햇살이 땅속 깊은 참나무 파쇄목의 하부까지 고르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햇살 고른 바람이 가득 차면 병의 충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오이는 무분별하게 세력을 확장하려는 탐욕을 멈춘 채 자신이 맺은 마디마디의 결실에 온전한 생명의 무게를 싣기 시작합니다. 고독한 표토층과 현자들의 철학. 비워낸 자리에서만 비로소 맑은 바람의 길이 열립니다. 허공을 향하던 탐욕을 스스로 끊어낼 때 비로소 돼지는 곱고 고결한 결실을 허락합니다. 이 준엄한 이성은 노지 위의 오이줄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평생을 바쳐 도달하고자 했던 영혼의 자생 공식과 완벽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숲속 월든 호숫가에 스스로 고립되어 대지의 날숨을 기록했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그의 정원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려다 결국 그 소유물의 노예가 되고 만다. 영혼이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삶의 격가지를 가장 단순한 형태로 축소해야 한다. 소로가 온몸으로 증명했던 자발적 가난과 삶의 단순화는 대지 위에서 오이가 행하는 5마디 이하의 과감한 비움, 그리고 허공을 향한 집착의 덩굴손을 스스로 끊어내는 식물학적 절제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가 월든의 통나무집을 지을 때 굳이 분의 속도가 느리고 단단한 참나무 제목을 골라 집에 굳건한 뼈대를 세웠던 것처럼 대지의 이성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참나무 파쇄목이 보여주는 그 완만한 비움과 느린 썩음의 미학은 역설적으로 오이의 연약하고 고독한 뿌리를 가장 오랫동안 변함없이 지켜주는 대지의 가장 격조 높은 인내이자 수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붙잡지 않으면 아래로 추락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생을 허공을 향해 집착의 손을 뻗으며 영혼의 에너지를 탕진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이의 과도한 덩굴손이 결국 자신의 중심줄기를 무너뜨리고 잎새를 썩게 만들 듯 인간의 제어되지 않은 사회적 욕망과 인위적인 확장은 결국 존재의 본질을 내부로부터 부패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오이의 발치에 동반식물들을 정교하게 배치하는 것은 자연의 모든 존재가 독립된 개체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어 상생한다는 생태 철학의 실천입니다. 오이는 결코 독점적인 비료나 화학의 힘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참나무 파쇄목이라는 단단한 땅의 인내 위에서 이 4가지 푸른 조력자들이 서로의 한계를 채우며 어깨를 격조 높게 감싸 안을 때 자연은 스스로 온전해집니다. 삶에 예기치 못한 실패나 타인의 차가운 시선으로 영혼이 메마를 때 우리는 조급하게 외부의 위로나 인위적인 처방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상처 위에 억지로 덧댄 위로는 잠시 몸집을 부풀릴 뿐 작은 흔들림에도 쉽게 무너지는 나약함을 낳을 뿐입니다. 그늘진 아랫잎을 과감히 쳐내야 비로소 바람의 길이 열리듯 영혼의 가뭄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외부로 뻗어가려는 조급함을 멈추고 내면의 여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무언가로 삶을 채우려 하기보다
내 안의 해로운 감정들을 단호하게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쉬고 스스로 치유하는 생명의 면역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이가 척박한 노지의 칼바람 속에서 지표면 아래 15cm의 고독한 표토층을 참나무 파쇄목의 백색균사로 덮고 묵묵히 견뎌내듯 우리 역시 삶의 하부에서 다가오는 조급함과 허영을 이성적으로 단호하게 쳐내야 합니다. 중심이 단단해지지 않은 채 너무 이른 시절에 맺은 화려한 명암과 외적 결실은 결국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존재 전체를 추하게 휘어지게 만들며 입안 가득 씻을 수 없는 쓴맛의 흔적만을 남길 뿐입니다. 독불장군의 거만한 독주를 거부하고 흙 속 15cm의 연약한 뿌리를 서로의 어깨로 감싸 안는 위대한 길드의 연대, 가로리 1959의 일항 위에서 펼쳐지는 오이의 자생제어 농법은 소유를 줄임으로써 오히려 존재를 가득 채웠던 현자들의 철학적 유산이자 대지가 인류에게 전하는 가장 엄숙하고 격조 높은 삶의 처방전입니다. 완숙의 예배이자 자연이 직조한 거룩한 성찬. 가로리 1959에서는 열매를 강제로 키우는 비대제나 인위적인 착색제를 일절 배제합니다. 오직 시간의 흐름과 대지의 무한한 인내가 빚어낸 속이 꽉 찬 푸른 오이를 정중하게 거두는 수학의 마지막 순간은 단순히 육신을 먹여 살리는 농업조동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을 내려놓은 농부와 그 농부를 품어준 대지가 가장 격조 높은 방식으로 조우하는 겸허한 예배 그 자체가 됩니다. 화학 비닐 멀칭을 과감히 걷어내고 참나무 파쇄목과 사대천왕의 길드로 완성된 일항에서 자란 오이는 모양부터가 다릅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일자로 매끄럽거나 지나치게 뚱뚱하지 않습니다. 약간은 투박하고 야생 히말라야의 피가 흐르듯 거친 돌기들이 촘촘하게 박혀있지만 손으로 쥐었을 때 묵직한 밀도감과 함께 손끝이 저려올 정도의 청량한 생명력이 전해집니다. 그 오이를 단단하게 베어 물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맛은 인위적인 재배 특유의 밍밍한 수분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흙 속 수많은 미생물과 백색 부우균이 일구어낸 유기산, 허브들의 향취가 응축된 그야말로 자연이 직조해낸 거룩한 성찬입니다. 지상부의 끝없는 무한 확장을 인간이 이성적으로 제어하고 식물 스스로 하부의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도달하는 이 완숙의 경지는 서리가 내리기 직전 가을의 초입까지 줄기에 매달린 마지막 한 알의 오이까지 단 한 방울의 쓴맛도 없이 청량하고 깊은 맛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고 그 생태적 방어선을 격조 있게 지켜줄 때 대지는 결코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이 노지 일항 위에서 마침내 증명해낸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 앞에서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렇게 시각적 구현을 노래합니다. 자연은 결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은 온기를 나누는 거대한 사슬이 된다. 가로리 1959의 농사는 작물을 길러 시장에 내어놓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무분별한 개입으로 훼손된 대지 본연의 질서를 찾아가는 복원의 학문이자 식물의 생태를 거울 삼아 영혼의 비움과 절제를 익히는 인문학적 수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얕은 뿌리의 고독과 오이길드의 전말이 여러분의 텃밭과 삶의 일항 위에 깊은 이성적 영감과 감성적 공감으로 고즈넉이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대지가 건네는 이 묵묵한 언어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잠시 쉬어가는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로리 1959가 더 깊고 고요한 사색의 숲으로 나아가는 길잡이 등불이 됩니다. 그 따뜻한 온기를 의지 삼아 다음 시간에도 대지가 품어온 정직하고 묵직한 기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